한국에 돈을 퍼부어서라도 그 기술을 공유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미군도 다급한 상황에선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기술이 아니었다면 유럽의 미군 기지가 통째로 날아갈 뻔한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이 사건이 알려진 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며 SNS에 올린 미국 장교들 때문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존 스미스 미국 콜로라도주 샤이엔 마운틴에 위치한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소속 미사일 방어 담당관입니다. 25년간 이 지하 벙커에서 미국 본토를 지키는 일을 해왔죠.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2023년 4월 15일 오전 10시 23분처럼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어요.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전날 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서 포착된 열 신호와 전자파 이상 패턴들이 신경 쓰였지만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견제해왔거든요. 갑자기 메인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레이더 운용병인 존슨 상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수의 미사일이 우리 영공으로 접근 중이라는 소식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25년 경력에서도 처음 듣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실제 공격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훈련과 시뮬레이션은 수없이 했지만 진짜는 완전히 달랐어요. 메인 스크린에는 무려 12발의 대륙 간탄도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미국 서부 해안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27분 후였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죠. 즉시 데프콘1을 발령하고 펜타곤과 백악관에 긴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지하 벙커 전체가 비상벨 소리로 요동쳤어요. 평소 도서관처럼 조용하던 작전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미사일들의 궤도였어요.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들은 정확히 우리 서부 지역의 주요 군사 기지들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와 트레비스 공군기지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있는 샤이엔 마운틴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미국의 방어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계획된 공격이었죠.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어요. 25년간 준비해온 순간이지만 막상 닥치니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때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진가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말이에요. 작전실 안의 모든 요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는 눈들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들은 평소보다 훨씬 빨라 보였어요. 25년간 훈련해온 순간이었지만 실전은 역시 달랐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거웠고 모든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제 뒤로는 펜타곤과의 직통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의 얼굴이 모니터에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도 저만큼이나 긴장되어 있었죠. 백악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지하 벙커로 대피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작전실 곳곳에서 급박한 보고들이 이어졌어요. 알래스카 기지 준비 완료, 태평양 이지스함 대기 중, 패트리어트 시스템 가동 준비. 하지만 모든 게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평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시스템들이 갑작스러운 실전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미사일 도착까지 이제 24분이 남았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였습니다. 미사일 도착까지 22분이 남은 상황에서 저는 즉시 우리의 자랑스러운 방어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배치된 44기의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활성화했어요. 이 시스템은 우리가 25년간 완벽하다고 믿어왔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수조 달러를 투입해 개발한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죠. 동시에 태평양에 배치된 세 척의 이지스함에도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존 맥케인함과 러셀함 그리고 피츠제럴드함이 각각 SM-3 요격 미사일을 발사 준비 상태로 전환했어요. 이지스 시스템은 지금까지 모든 시험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던 우리의 핵심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세 척의 함정이 완벽한 대형을 갖추고 대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서 발사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4발이 모두 목표물을 놓쳤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우리 요격 미사일들이 러시아 미사일 옆을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25년간 완벽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이 첫 번째 실전에서 완전히 실패한 거였어요. 작전실 안에서 당황스러운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윌슨 중령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레이더 분석팀은 즉시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훈련에서는 95% 명중률을 자랑했던 시스템이 실전에서는 0%였던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한지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이지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존 맥케인함에서 첫 번째 SM-3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성공하기를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사일이 목표를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러셀함과 피츠제럴드함에서 추가로 발사된 11발의 미사일도 모두 같은 운명이었어요. 작전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베테랑 요원들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25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의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수조 달러를 투입한 첨단 방어 시스템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펜타곤과의 화상회의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다급하게 도대체 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건지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죠. 하지만 저에게도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기술진들이 긴급 진단을 실시했지만 시스템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건 러시아 미사일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이들은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러시아 미사일 기술보다 훨씬 진보된 형태였어요. 스텔스 기능과 기만 장치들이 우리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대비해온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백악관에서도 연속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이 상황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로서는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이제 미사일 도착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어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러시아의 12발 미사일은 여전히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고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작전실 안의 요원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어트는 단거리 방어용이라 대륙 간탄도 미사일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모두 해봐야 했습니다. 저는 25년 경력 중 처음으로 완전한 무력감을 느꼈어요. 미국의 모든 기술력과 군사력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도착까지 12분이 남은 절망적인 순간 작전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평소라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이곳에 누군가 허가 없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경비병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침입자를 확인했어요. 한국 공군 장교 계급장을 단 젊은 동양인이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지우 대위였습니다.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파견 근무 중인 한국 공군 소속 미사일 전문가였어요. 저는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인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확신에 찬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한지우 대위는 숨을 고르며 급하게 말했어요. 존 대령님, 제가 이상한 미사일 궤적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들이 실제로는 유럽의 미군 기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레이더가 포착한 건 분명히 미국 본토 방향이었거든요. 하지만 한지우 대위의 표정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군용 태블릿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궤도 계산식과 3D 그래프들이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지우 대위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들의 초기 궤도는
분명히 미국을 향하고 있지만 중간 궤도 수정을 통해 실제 목표는 독일의 람슈타인 기지와 영국의 밀데놀 기지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기술적 설명은 매우 정확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놓친 걸 어떻게 한국의 젊은 장교가 발견했다는 건지 믿기 어려웠어요. 한지우 대위는 제 의심스러운 표정을 알아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궤도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했어요. 이건 북한 미사일 추적을 위해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는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추적 기술에 대해 말했어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위협 때문에 한국이 개발한 고유의 분석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항상 기만 발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한 방향으로 쏘다가 중간에 궤도를 바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패턴을 분석하는 특별한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기존 미국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미사일의 실제 목표를 예측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지우 대위는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더 자세히 보여주었어요. 보시면 러시아 미사일들의 연료 탱크 용량과 추진체 연소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현재 속도와 고도를 유지한다면 미국 서부까지 도달하기에는 연료가 15% 부족해요. 하지만 유럽까지는 충분합니다. 정말 치밀한 분석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까지 모두 계산되어 있었어요. 작전실 안에 다른 요원들도 하나둘 한지우 대위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레이더 분석관인 존슨 중위가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대위님, 이 분석이 정말 정확한가요? 한지우 대위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95%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5년간 북한 미사일 500발 이상을 추적 분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한지우 대위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미국을 속이려 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미국 본토를 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미국의 방어 자원을 분산시킨 다음 실제로는 유럽의 미군 기지를 타격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이건 정말 교묘한 전술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곳을 방어하느라 정작 진짜 목표는 무방비 상태로 놔둔 셈이에요. 시계를 보니 이제 8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지우 대위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유럽 방면의 방어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늦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의 분석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본토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25년 경력을 걸고 내려야 할 결정이었어요. 한지우 대위의 분석을 듣고 나서 저는 즉시 작전실 전체에 긴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우리 팀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25년간 함께 일해온 베테랑 요원들이 한국 장교의 분석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레이더 분석 전문가인 톰슨 중령이 가장 먼저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톰슨 중령은 우리 시스템과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최첨단 레이더가 놓친 걸 어떻게 한국이 발견할 수 있는지 물었죠.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서 구축한 시스템보다 한국의 대위가 계산한 수식이 더 정확하다고 믿는 건 아니냐고 얘기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상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사일 궤도 전문가인 윌리엄스 소령도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과연 그의 분석이 정확한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특히 한국의 미사일 추적 기술이 우리보다 앞선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추적하던 기술로 대륙 간탄도 미사일을 분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죠. 작전실 분위기는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한지우 대위의 분석을 신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른 쪽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베테랑 요원들과 젊은 분석관들 사이의 세대 갈등까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5년간 쌓아온 경험을 무시하고 신참의 말을 믿자는 겁니까? 로버츠 중령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지우 대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자신의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는 태블릿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러시아 미사일 3번과 7번의 미세한 궤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화면에서는 우리 시스템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그의 분석 프로그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사일의 연료 소모량과 추진체 온도, 심지어 대기 저항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북한 미사일들은 항상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 10분간은 원래 목표로 향하다가 중간에 서서히 궤도를 수정하죠. 한지우 대위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미사일들도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미사일 도착까지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토론을 계속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작전실 요원들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스 중령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한국 장교의 분석이 틀렸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미국 본토가 공격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5년 경력의 베테랑들에게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펜타곤과의 화상회의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한국 장교의 분석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우리가 동맹국 장교 한 명의 개인적 판단에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과 분석에 의존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었어요. 만약 틀렸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하지만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존 방어 시스템은 이미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합참의장 마크 밀리가 현실적인 지적을 했어요. 현재 우리가 가진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기존 시스템으로는 러시아 미사일을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화상회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작전실 안의 젊은 요원들은 점차 한지우 대위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미사일 도착까지 2분 45초가 남은 상황에서 펜타곤 최고 책임자들과의 긴급 화상회의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화면에는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과 합참의장 마크 밀리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모두의 표정이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우 대위의 분석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러시아 미사일의 진짜 목표는 유럽입니다. 합참의장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만약 당신의 분석이 틀렸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유럽 방면으로 방어 자원을 돌렸다가 실제로는 미국이 공격받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지우 대위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자신의 태블릿을 화상회의 시스템에 연결해서 실시간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러시아 미사일들의 현재 고도와 속도, 그리고 예상 궤도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예측대로 미사일들이 점차 유럽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 국방장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한국 요격 미사일의 성능 문제였어요. 한지우 대위는 한국의 천궁 미사일과 철매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 무기들의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어요. 합참의장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미사일의 실제 요격 성공률은 얼마입니까? 북한 미사일 요격 훈련에서 97%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지우 대위의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전 경험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북한의 위협에 매일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이론적 완벽성을 추구한다면 한국 시스템은 실제 전장에서의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이 말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계가 1분 20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국방장관이 최종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지우 대위, 당신 개인이 이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화상회의 화면을 통해서도 그의 진지함이 전해졌어요. 한지우 대위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네, 장관님, 저는 제 분석에 확신이 있으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속 고위급 인사들의 표정에서 고민이 읽혔어요. 25년간 믿어왔던 미국의 시스템이 실패한 상황에서 한국의 새로운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짧은 눈빛 교환을 했어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어요. 한지우 대위의 판단을 따라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현장 지휘관인 스미스 대령이 지도록 하시오. 합참의장도 동의했습니다. 즉시 유럽 방면 방어 체계를 가동하시오. 화상회의에서 국방장관의 승인이 떨어진 순간 저는 25년 군 생활 중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미사일 도착까지 이제 55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제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지우 대위의 분석이 맞다면 우리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틀렸다면 미국 본토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였어요. 25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직감을 총동원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작전실 전체를 돌아보며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요원 주목, 즉시 모든 방어 자원을 유럽 방면으로 전환하라.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어요. 알래스카의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들을 재설정하고 태평양의 이지스 함들도 새로운 목표 좌표를 입력받았습니다. 작전실 안의 모든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톰슨 중령이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이게 맞는 결정일까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어요. 중령, 우리의 기존 시스템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할 때예요. 25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직감 모든 것을 걸고 한지우 대위를 믿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한국산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신속히 연동하는 일이었습니다. 한지우 대위는 이미 서울 국방부 작전실과는 모두 얘기가 되었다며 자신의 태블릿을 통해 한국 본토의 방어 시스템과 실시간 연결을 시도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15초 만에 연결이 완료됐어요. 연결 완료. 한국 방어 시스템 온라인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어요. 국가 간 군사 시스템을 이렇게 빠르게 연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지우 대위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시스템을 언제부터 준비했냐고 물었더니 그는 간단히 답했어요. 휴전 중인 국가에서는 언제든 이런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작전실의 메인 스크린에 한국의 천궁 미사일과 철매 시스템의 현재 상태가 표시됐습니다. 천궁 미사일 12기, 철매 시스템 8기가 모두 발사 준비 완료 상태였어요. 각 미사일의 연료량과 탄두 상태 그리고 발사 각도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대위가 미리 준비해뒀던 것 같았어요. 그의 예상보다 빠른 대응에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시계가 40초를 가리켰습니다. 한지우 대위는 최종 궤도 계산을 마치고 요격 지점을 확정했어요. 그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했어요. 저는 그의 계산을 믿고 모든 요격 미사일의 목표 좌표를 입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펜타곤과 백악관에서도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속 고위급 인사들의 표정에서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게 보였어요. 국방장관이 계속해서 상황 업데이트를 요구했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실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베테랑들도 이번만큼은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어요. 30초가 남았을 때 한지우 대위가 마지막 확인을 마쳤습니다. 모든 계산이 정확하며 요격 성공 확률이 87% 이상이라고 보고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동기화됐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최종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지우 대위를 믿고 한미 연합 요격 미사일을 신속히 발사하겠습니다. 작전실 안의 모든 요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25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긴장감이었어요. 평소 자신감에 차있던 베테랑들도 이번만큼은 불안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지우 대위의 눈빛에서 본 그 확신을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15초가 남았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한지우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젊은 한국 장교가 단순히 운이나 직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에게는 확실한 근거와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발사 명령과 동시에 한지우 대위는 즉시 서울 국방부와의 직통 연결을 활성화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측에서는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한지우 대위가 서울 국방부 작전실에 한미연합작전 개시를 알렸습니다. 서울 국방부 작전실과 우리 샤이엔 마운틴이 실시간으로 연동되기 시작했어요. 25년 군 생활에서 이런 신속한 국제 협력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어 시스템 화면이 우리 메인 모니터에 분할되어 나타났습니다. 천궁 미사일 12기와 철매 시스템 8기가 모두 발사대기 상태였어요. 각 미사일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대위가 천궁이 발사 준비 완료되었으며 연료량 100%, 탄두 활성화도 완료되었다고 보고했어요. 그는 실시간으로 양국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동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물 좌표, 요격 시점, 그리고 백업 계획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한국 기술의 정밀도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미국 시스템보다 훨씬 세밀한 궤도 추적이 가능했어요. 한지우 대위는 러시아 미사일들의 0.01초 단위 움직임까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러시아 미사일 3번이 현재 마하 15.2로 비행 중이며 예상 궤도 수정 시점까지 12.7초 남았다고 보고했어요. 이런 기술력이 어떻게 가능한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단련된 실전 기술의 힘이었던 것 같았어요. 미사일 도착까지 이제 10초가 남았습니다. 한지우 대위의 최종 계산에 따르면 러시아 미사일들이 정확히 예상 지점에서 궤도 수정을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이 바로 요격의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요격 미사일 발사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고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작전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곧이어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20발의 요격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미국의 12발과 한국의 8발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어요. 레이더 화면에서는 요격 미사일들이 정확한 궤도를 그리며 러시아 미사일들을 추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지우 대위가 미국 요격 미사일이 정상 비행 중이며 한국 천궁 미사일이 목표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어요. 그의 계산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작전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미사일들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점들이 우리 요격 미사일들이고 빨간색 점들이 러시아 미사일들이었어요. 두 색깔의 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대위가 첫 번째 교전까지 25초 남았다고 보고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러시아 미사일들이 예상 지점에서 실제로 궤도 수정을 시작한 거예요. 한지우 대위의 분석이 정확했던 겁니다. 그가 러시아 미사일들이 궤도 수정을 시작했으며 목표는 유럽이라고 보고했어요. 작전실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2발의 러시아 미사일들이 유럽 방향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만약 우리가 기존 판단을 고수했다면 이 미사일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목표에 도달했을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요격 미사일들이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우 대위가 실시간으로 미세 조정을 지시했고 우리 시스템도 그에 맞춰 즉각 반응했어요. 그가 천궁3가 목표까지 15초 남았으며 궤도를 0.2도 수정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미국 요격 미사일 7번의 속도를 3% 증가시킬 것을 권장했어요. 두 나라의 기술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25년간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기술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작전실 안의 모든 요원들이 숨을 죽이며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러시아 미사일들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거리가 100km, 50km, 30km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대위는 계속해서 궤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며 최적의 요격 시점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가 첫 번째 교전 5초 전이라고 알렸습니다. 그의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펜타곤과 백악관에서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계속해서 성공 확률을 물어봤고 저는 한지우 대위의 계산을 바탕으로 90% 이상이라고 답했어요. 저는 현재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며 한국과의 연동도 완벽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아무리 완벽한 계산이라도 실전에서는 변수가 많거든요. 드디어 첫 번째 교전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천궁 미사일이 가장 먼저
러시아 미사일과 접촉할 예정이었어요. 한지우 대위가 첫 번째 교전 3초 전 2초, 1초라고 카운트다운한 후 교전이 시작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두 개의 빗점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천궁 미사일이 러시아 미사일과 접촉하는 순간 작전실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두 개의 빗점이 하나로 합쳐지더니 곧 사라졌어요. 성공적인 요격이었습니다. 한지우 대위가 첫 번째 요격 성공을 확인했다고 보고했어요. 그의 계산이 정확했던 거죠. 하지만 아직 11발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어요. 작전실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2초 후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격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과 한국의 철매 시스템이 각각 러시아 미사일을 명중시켰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폭발 신호가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한지우 대위가 연속 요격 성공을 보고했고 작전실 안에서 더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거든요. 러시아 미사일들이 예상보다 더 정교한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미사일들이 갑작스럽게 고도를 변경하며 우리의 요격망을 피하려고 했어요. 한지우 대위가 러시아 미사일들이 회피 기동을 시작했다고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까지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가 즉시 백업 계획을 가동한다고 알렸습니다. 예비로 준비해둔 한국의 추가 요격 미사일들이 발사됐어요. 15초가 지나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속으로 4발의 러시아 미사일이 더 요격됐어요. 한지우 대위가 실시간으로 각 요격 성공을 보고했습니다. 총 7발의 러시아 미사일이 요격된 상황이었어요. 놀라운 성공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5발이 더 남아있었고 이들은 가장 까다로운 목표물들이었어요. 한지우 대위가 남은 미사일들이 다탄두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다탄두 미사일들은 정말 위험했어요. 하나의 미사일에서 여러 개의 탄두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한지우 대위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가 다탄두 미사일의 분리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시작한다고 보고했어요. 각 탄두의 예상 궤도를 계산하고 최적의 요격 시점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침착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35초째 첫 번째 다탄두 미사일이 분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미사일에서 3개의 탄두가 갈라져 나왔어요. 한지우 대위가 다탄두 분리를 확인했으며 각각 다른 목표로 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는 빨간 점 하나가 순식간에 3개로 나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한지우 대위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각 탄두별로 별도의 요격 미사일을 배정했다고 알렸어요. 50초째 가장 극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러시아의 주력 미사일 하나가 우리의 첫 번째 요격망을 뚫고 지나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 대위는 미리 준비해둔 2차 요격망을 즉시 가동한다고 침착하게 보고했어요. 한국의 최신형 철매 시스템이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철매 미사일이 러시아 미사일을 추격하는 모습은 정말 숨막혔어요. 두 미사일 사이의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대위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세 조정을 계속했어요. 그가 0.1초 단위의 정밀한 계산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작전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두 점이 거의 겹쳐질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철매가 러시아 미사일과 충돌하기 직전 러시아 미사일이 또다시 회피 기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 대위는 이것까지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가 예상된 회피 기동이라며 궤도를 최종 조정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예측 능력이었어요. 마치 러시아 조종사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75초째에 마지막 요격이 성공했습니다. 하늘에서 두 미사일이 충돌하며 거대한 섬광이 일어났어요. 한지우 대위가 최종 요격 성공을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의 12발 미사일이 모두 요격된 순간이었어요. 87초 동안의 치열한 전투가 마침내 끝난 거죠. 작전실에서는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25년 군 생활에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어요. 한지우 대위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마지막까지 잔해물들의 낙하 궤도를 추적하며 2차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승리의 순간에도 끝까지 책임감을 놓지 않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펜타곤과 백악관에서도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국방장관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럽의 미군 기지들이 무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지우 대위의 정확한 분석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87초간의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30분이 지났을 때 유럽에서 확인 연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 사령관이 직접 화상통화로 연결됐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람슈타인 기지 사령관이 한지우 대위와 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만약 우리가 러시아의 진짜 목표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람슈타인 기지는 완전히 파괴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영국 밀덴홀 공군기지에서도 기지 사령관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지우 대위의 분석 능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의 미사일 추적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5년간 나토 방어 체계에서 일해온 자신도 이런 정밀한 분석은 처음 본다고 감탄했어요. 저는 한지우 대위를 직접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작전실 한쪽에서 여전히 잔해물 추적 업무를 하고 있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25년 군 생활에서 만난 가장 뛰어난 군인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냉철한 판단과 정확한 분석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적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지우 대위는 겸손하게 팀워크의 결과라고 답했어요. 작전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한지우 대위의 분석을 의심했던 베테랑 요원들도 이제는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톰슨 중령이 직접 한지우 대위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초기에 반대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했어요. 윌리엄스 소령도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며 반성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젊은 요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존슨 중위를 비롯한 30대 분석관들이 한지우 대위에게 몰려들어 기술적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추적 알고리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어요. 한지우 대위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미사일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라고 말이죠.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즉시 상급자들에게 건의했습니다. 한지우 대위에게 특별 감사장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 고위층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며칠 후 국방장관실에서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국방장관의 표정이 며칠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릴 수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한지우 대위에게 감사장을 주는 사실 자체로도 비공식적인 군사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고 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한국에 그런 특별 대우를 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미국이 한국 군인 개인에게 과도한 영예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였습니다. 합참의장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동맹국 장교에게 특별 감사장을 주면 다른 동맹국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우려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언이 이어졌어요. 국방부 차관보가 한지우 대위의 기술이 사실은 미국에서 배운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가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했다면 거기 있는 미군들에게 배운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었어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술의 응용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국방부 정보담당관도 한지우 대위가 사용한 분석 프로그램의 기초가 미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면서 미군의 시스템을 학습했을 거라는 추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공로자는 그를 가르친 미군 교관이나 기술자일 수도 있다는 논리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한지우 대위를 폄하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차라리 주한미군 기지에서 한지우 대위를 지도한 미군 교관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진짜 기술의 원천은 미국이고 한지우 대위는 단순히 그것을 잘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이었어요. 국방장관도 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 연락해서 한지우 대위의 멘토나 교관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어요. 게다가 한지우 대위 개인보다는 한미 동맹의 성과로 포장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했어요. 개인의 영웅담보다는
양국 협력의 결실로 홍보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을 너무 띄우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회의 참석자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에 국방장관이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한지우 대위에게 개인적인 특별 감사장은 수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미 동맹의 성과로 포장해서 양국 정부 차원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자고 했어요. 또한 주한미군 기지에 연락해서 한지우 대위의 기술 습득 과정을 상세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짜 공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회의가 종료되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지우 대위를 영웅이라고 칭송하더니 이제는 이런 식으로 냉대하다니요. 87초의 기적이 없었다면 미국 본토가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었는데 좋아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매정하게 돌아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국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주한미군 기지에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지우 대위의 근무 이력과 기술 습득 과정을 상세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지우 대위가 정말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는지 아니면 정말 미군에게 배운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만약 그의 기술이 정말 독창적인 것이라면 펜타곤의 이런 태도가 얼마나 부당한지 증명해 보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오산 기지의 마이클 톰슨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우 대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화상통화로 연결된 톰슨 대령의 첫 마디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지우 대위가 누구를 가르쳤느냐고 묻는다면 오히려 그가 우리 미군들을 가르쳤다고 답해야 할 거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펜타곤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었거든요. 톰슨 대령은 한지우 대위의 근무 기록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오산 기지에 파견 근무를 온 건 2021년이었는데 처음부터 미군들을 놀라게 했다고 했어요. 북한 미사일 분석에서 미군 분석관들보다 훨씬 정확한 예측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변칙적인 발사 패턴을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했어요. 미군들이 오히려 한지우 대위에게 배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지우 대위의 독창적인 분석 프로그램이었어요. 톰슨 대령이 설명하기를 한지우 대위가 개인적으로 개발한 궤도 분석 소프트웨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군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했어요.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미사일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었다고 했습니다. 미군 기술자들이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싶어 했다는 후일담도 있었어요. 그런데 톰슨 대령이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2022년 봄 텍사스에서 온 어린 이등병 제임스 파커의 이야기였어요. 파커는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안 되어 심각한 향수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고향 생각에 울면서 전화를 하고 한국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에게 한국에서 나가고 싶다고 울면서 전화하는 모습을 다른 병사들이 목격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한지우 대위가 식당에서 혼자 앉아있는 파커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즐겁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파커만 우울한 표정으로 햄버거 하나를 겨우 먹고 있었어요. 한지우 대위가 파커에게 다가가서 영어로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이냐고 물어봤더니 파커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파커는 한지우 대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고향이 그립고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고 언어도 통하지 않아서 너무 외롭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치킨 앤 와플이 그리워서 견딜 수 없다고 울먹였다는 거예요. 한지우 대위는 파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다음 주말에 함께 서울에 가자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그 주말 한지우 대위는 파커를 데리고 서울 명동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파커가 별로 내키지 않아 했지만 한지우 대위가 특별한 곳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미군 부대 근처에 있는 한 치킨집이었어요. 한지우 대위가 사장님과 미리 얘기해서 파커가 그리워하는 치킨 앤 와플과 비슷한 메뉴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특별히 준비한 건 한국식 치킨에 와플을 곁들인 퓨전 요리였어요. 파커가 첫 입을 먹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먹던 맛과는 달랐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한지우 대위는 그날 파커에게 한국 음식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켜서 매운맛을 줄이고 치즈를 넣어서 파커가 먹기 쉽게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파커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지우 대위가 매주 주말마다 파커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줬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홍대 등을 함께 다니면서 한국 문화를 소개해줬다고 했습니다. 파커는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간단한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지우 대위가 개인 시간을 내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파커의 변화였어요. 3개월 후에는 다른 신병들의 멘토 역할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신처럼 향수병으로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한국의 좋은 점들을 알려주면서 적응을 도왔다는 거예요. 파커는 나중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서 한지우 대위 덕분에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됐다고 했다고 합니다. 톰슨 대령은 이런 한지우 대위의 따뜻한 인품이 기술력만큼이나 인상적이었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톰슨 대령에게 한지우 대위의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알고리즘과 개발 과정, 그리고 미군 시스템과의 차별점을 상세히 보고해달라고 했어요. 톰슨 대령은 흔쾌히 동의하며 며칠 내에 상세한 기술 보고서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료가 있다면 펜타곤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펜타곤 고위급 간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한지우 대위에게 감사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생각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톰슨 대령이 보내온 보고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한지우 대위의 분석 프로그램이 완전히 독창적인 기술이라는 명확한 증거였어요. 미군이 오히려 그에게 배웠다는 사실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의 표정이 시큰둥했어요.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이런 개별 사례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의장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 기지 사령관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며 객관성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습니다. 한지우 대위는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강조했어요. 그의 독창적인 기술과 용기 있는 판단이 없었다면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영웅적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군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국방부 차관보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과도한 감정이입은 객관적 판단을 흐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점점 격해졌어요. 저는 25년 군 생활에서 이런 부당한 처우를 본 적이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공로가 명백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동맹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따졌어요. 합참의장이 침착하라고 말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지우 대위에게 특별 감사장을 수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했어요. 국방장관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미스 대령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한국에 과도한 특혜를 주면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정치적 계산이 정의를 가리는 것 같아 더욱 분노했습니다. 한지우 대위의 기술이 독창적이라고 해도 그 기반은 여전히 미국 시스템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면서 간접적으로라도 미군 기술을 습득했을 거라는 추측이었어요. 완전히 독립적인 개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이런 억지 주장에 혀를 찼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국방장관 비서 중 한 명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태블릿을 국방장관에게 건넸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회의실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보였어요. 국방장관이 태블릿을 합참의장에게 넘겼습니다. 합참의장도 화면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차례로 다른 참석자들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화면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유럽의 미군 기지 장병들이 SNS에 올린 감사 영상들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람슈타인 기지의 병사들이 단체로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한국 덕분에 살았다며 끊임없이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밀덴홀 기지의 군인들도 비슷한 영상을 올렸어요. 한국군에게 고맙다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벌써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가장 문제가 된 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각 기지 사령관들이 병사들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백 명의 장병들이 개별적으로 감사 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 상황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왜 병사들이 한국에 감사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질문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CNN과 폭스뉴스에서 이미 취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기자들이 람슈타인과 밀덴홀 기지 앞에서 대기하며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에도 수십 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어요. 국방장관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즉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더 이상 한지우 대위의 공로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제야 진실이 드러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회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방장관이 긴급히 공보담당관과 상의한 후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한지우 대위의 프로그램이 미군들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결과적으로 전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독창성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공로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합참의장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SNS 확산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국방장관이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한지우 대위에게 국방부 특별감사장을 수여하되 공식 발표에서는 한미 동맹의 성과로 포장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그의 기술이 미군과의 협력 과정에서 발전된 것임을 강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지우 대위가 정당한 예우를 받게 된 것에 안도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즉시 한지우 대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에게 감사장 수여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샤이엔 마운틴 기지 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지우 대위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감사장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오히려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큰일을 한 것 같지 않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곧 한지우 대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상을 받게 된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다고 말했어요.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정받는 것 같아서 더욱 뜻깊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국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지우 대위가 감회 깊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자신의 할아버지 세대가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시작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교육과 노력만으로 일어선 나라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외국 원조에 의존해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해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감격해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그리고 이제는 방산 기술까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취라고 거듭 강조했어요. 한지우 대위는 K-팝과 드라마를 넘어서 이제는 군사 기술까지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특히 기뻐했습니다. 문화적 소프트 파워에 이어 기술적 하드 파워까지 갖추게 되었다고 분석했어요. 작은 나라지만 창의성과 기술력으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통일에 대한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한지우 대위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기술을 개발한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어요. 언젠가 분단이 끝나고 하나의 한국이 되었을 때 이런 기술들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방어 기술을 우주 개발이나 재해 대응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보였어요. 한지우 대위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받는 상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라고요. 70년간 어려움을 극복하며 발전해온 모든 한국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했어요. 특히 교육열이 높은 한국 부모님들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그리고 묵묵히 기술 개발에 매진한 연구원들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저는 한지우 대위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인의 저력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이런 성취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요. 그의 겸손함 속에 숨어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바로 한국이 단기간에 이룬 기적의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 군 생활에서 만난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 백악관에서 예상치 못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통령이 한지우 대위와 저를 백악관으로 직접 초청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다만 이번 만남은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부통령의 측근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부통령의 할아버지가 2차 대전 참전 군인 출신으로 평소 군사 문제와 동맹국과의 협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했어요. 이번 일을 들은 후 부통령이 개인적으로 큰 감명을 받아 직접 만나고 싶다고 요청한 거였습니다. 백악관 방문 당일 저와 한지우 대위는 긴장된 마음으로 워싱턴 DC에 도착했어요. 언론 취재진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만남이었지만 백악관 정문에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한지우 대위를 보는 백악관 직원들의 시선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여러 고위 관료들이 한지우 대위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자 부통령이 직접 문 앞까지 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부통령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한지우 대위에게 직접 악수를 청하며 미국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수사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한 군인이셨는데 생전의 진정한 동맹의 가치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부통령은 우리를 소파에 앉히고 직접 차를 대접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환대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부통령이 87초의 기적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습니다. 그날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한지우 대위의 분석이 없었다면 어떤 참사가 벌어졌을지 생각하니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어요. 특히 유럽의 미군 기지들이 모두 무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통령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전쟁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가 유럽 전선에서 목격한 진정한 동맹의 의미,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회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에 부통령 자신도 군사 문제와 동맹국 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한지우 대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정한 동맹의 모습을 본 것 같았다고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부통령이 한국에 대해 보여준 깊은 이해와 존경이었어요. 부통령이 한국의 역사와 발전상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한국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 감탄했어요. 특히 교육열과 기술 혁신으로 이룬 성취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표현했어요. 부통령은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어요. 한지우 대위의 활약이 그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관계는 더욱 대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할아버지가 꿈꾸던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면담이 끝나갈 무렵 부통령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곧 있을 공식 연설에서 한국과 한지우 대위에 대해 언급하겠다고 예고했어요. 미국 국민들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한국이 이미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흘 후 부통령의 공식 연설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통령 담화였어요. 부통령이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지킨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퍼주면서라도 배워야 할 강력한 무기를 지닌 나라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되던
한국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으로 사라졌습니다. 부통령은 연설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어요. 한국이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과 함께 피와 땀을 흘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서로 돕는 관계라며 한국이야말로 미국의 가장 소중한 동맹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연설 후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날 한 한국인 장교의 결단을 지켜봤습니다. 한지우 대위가 미국을 구했고 그 순간부터 세상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작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최근 논란이던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요구,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며 쌓아올린 신뢰와 희생을 돈으로 계산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로 남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